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조세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그 중에서도 의학계열 생명과학 논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열 생명과학 출제의 개요, 그리고 각 제시문과 그에 따른 논제, 그리고 각 논제별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계열 생명과학 출제의 개요입니다. 이번 의학계열 생명과학 문제는 어떤 특정 과학 지식의 유무로 평가하기보다는 제시된 의생명과학 지식을 활용한 설명의 능력, 논리적 사고, 그리고 추론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제시문과 논제를 사용을 했고요. 평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 다와 논제, 첫 번째 논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시문 가에서는 핵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산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나와 있고요. 각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당 인산이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DNA 이중나선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폴리니클레오타이드 가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쪽 가닥의 끝이 5' 말단이라면 다른 쪽 가닥의 끝은 3' 말단인 구조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역평행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 다를 보시면 샤가프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샤가프의 규칙에서 이제 마지막 문장의 흥미로운 사실은 한 종의 DNA에서는 항상 염기 A와 T의 양이 같고, 그다음 G와 C의 양이 같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DNA 구조를 밝힐 때 A와 T가 서로 염기쌍을 이루고 G와 C가 서로 염기쌍을 이룬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제를 보시면 110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어느 DNA 이중나선의 한쪽 가닥에서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데닌이 22개, 티민이 30개, 사이토신이 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 이 DNA 이중나선의 양쪽 가닥에는 각각 몇 개의 구아닌과 디옥시리보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제시문을 참조해서 논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시문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일단 일반적인 구조를 파악을 했었고요. 제시문 나에서 역시 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역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을 통해 염기쌍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샤가프의 법칙으로부터 A와 T 그리고 G와 C 사이의 염기쌍 결합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술을 하실 때에는 이것은 이제 정답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답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110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DNA 이중나선이 각각 이제 110개씩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된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한쪽 가닥에서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남아있는 33개의 누클레오타이드가 이 가닥 내에서 구아닌을 염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반대편 가닥에서 구아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구아닌이 사이토신과 염기쌍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원래 이 가닥에서의 사이토신의 개수가 25개였기 때문에 이것과 수소 결합을 이루는 반대편 가닥의 구아닌이 25개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오시리보스의 개수는 뉴클레오타이드 개수와 당연히 같게 되겠고 가닥마다 110개씩 양가닥에 220개가 있다라고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할 때에는 제시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했는지, 그래서 답안을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정답만 기술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정답만 썼을 때는 오히려 이제 감점을 많이 당합니다. 오히려 이제 논리적인 추론의 근거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술됐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작성된 글이 논리적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역시 채점의 기준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라와 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DNA 복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문 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항상 DNA 중합 효소는 뉴클레오타이드의 3' 말단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항상 DNA 가닥은 5'에서 3' 방향으로만 늘어난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 마에서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결국 이 PCR이라고 하는 실험 방법은 결국 DNA의 복제 과정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DNA 복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프라이머의 결합이라든가 그다음 DNA 합성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DNA 복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걸 유추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제를 보시면 다음 그림은 어떤 이중나선 DNA 한쪽 가닥의 염기서열 중 일부로서 상자로 표시한 부위가 중합효소 연쇄 반응에서 프라이머가 수소결합을 이루게 될 부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부위가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위에 어떤 한쪽 프라이머가 결합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에 사각형으로 표시한 DNA의 염기서열에 상부적으로 결합할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을 5' 말단에서 3' 말단의 방향으로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간단한데요. 염기 결합의 규칙을 알면 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역평행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기쌍 형성의 규칙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G에 대해서는 C가 붙을 거고요. A에 대해서는 T가 붙는 식으로 쭉 기술이 되겠지만 이때 염기의 방향성이 이쪽에 5' 말단이고 이쪽이 3' 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는 프라이머는 결국 이쪽이 3' 말단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5' 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이런 식으로 쭉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C까지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프라이머가 결합한 다음에 두 개 사이에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신장이 될 때에는 이 3' 말단에 있는 C 다음에서 신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T와 상보적인 A를 DNA 중합 효소가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A와 T 사이, G와 C 사이의 수소 결합을 통해서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두 가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합해서 한쪽 가닥 끝이 5' 말단이면 다른 쪽 가닥의 끝은 3' 말단인 구조. 간단히 표현하면 역평행인 구조죠.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해서 상자로 표시한 부위에 결합할 프라임의 염기서열을 적되 그때는 이제 G에는 C가, A에는 T가 라고 하는 그 염기쌍 규칙에 따라서 적되 방향성이 처음에는 3', 5'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대신에 정답에서는 5' 말단에서 3' 말단의 방향으로 기술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5'의 C부터 C, T, G 이런 반대 방향으로 다시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적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3' 말단의 방향으로 기술을 해야 사실은 이 3' 말단에 DNA 중합 효소가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의 기술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논지에서 보시면 DNA 중합 효소는 뉴클레오타이드의 3' 말단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DNA 가닥은 항상 5'에서 3' 말단의 방향으로만 신장된다. 역시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의 3' 말단인 사이토신에 이어서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추가되죠. 그렇게 되면 이 방향의 반대편 가닥에 티민이 있기 때문에 DNA 중합 효소는 아데닌을 포함한 뉴클레오타이드를 제일 처음 추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은 DNA 이중나선의 구조, 그 다음에 두 가닥 DNA의 방향성, 그리고 DNA 합성 과정 이것들을 정말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 이 답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채점의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역시 채점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논리적이며 추론의 방법이 올바른지 이런 것들이 채점의 요소가 되고 정답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 논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논제에서는 한 가지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시문 바에서는 제한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요소는 어떤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해서 그 부위의 DNA 가닥을 절단하는 효소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한 요소마다 인식하는 염기서열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논제는 뭐냐 하면 표와 함께 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8.1kbase 길이의 선형 DNA 단편을 제한 요소 가나다로 단독 혹은 혼합 처리해서 얻은 결과다. 그렇게 돼서 제한 요소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얻어진 절편의 개수 그리고 각 절편의 길이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DNA 단편을 제한 요소 다로 단독 처리하여 자른다면 나타날 DNA 절편의 개수와 각 절편의 길이는 얼마일지 제시문을 참조해서 그림과 함께 논술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제한 요소 가로 잘랐을 때 선형의 DNA를 제한 요소 하나로 잘랐는데 얻어진 절편이 3개라는 이야기는 결국 2군데에서 잘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요소 나 같은 경우에는 절편이 2개라는 얘기는 아주 딱 한 군데에서만 제한 요소가 그 DNA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하고요. 가와 나 그리고 가와 나의 혼합 처리의 결과 이 3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먼저 가나다의 절단 부위를 먼저 유추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손쉽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 요소의 특징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한 요소 가와 나의 단독 처리 그리고 혼합 처리 결과를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결국 2군데의 절단 부위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단일 부위에서만 자르게 되죠. 물론 이 방향성은 2개가 좌우가 뒤집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가와 나가 각각 어디를 자르게 되는지의 상대적인 위치를 먼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추론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가와 다의 혼합 처리, 그 다음에 나와 다의 혼합 처리 결과와 이게 부합이 되도록 다가 어디를 자르는가를 유추해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간 어려운 경우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모가 되긴 하지만 일단 모든 결과와 다 부합되도록 다의 절단 위치를 유추를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2군데의 위치를 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논제에서 이제 기수로 하실 때는 이제 채점을 하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결과를 보면 제한 요소 가는 2군데, 나는 1군데를 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단독 혹은 가와 나의 혼합 처리의 결과와 부합되도록 제한 요소 가와 나의 인식 부위를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그림과 같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제시를 해주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 2를 토대로 해서 가와 다, 나와 다의 혼합 처리의 결과와 부합되도록 다의 인식 부위로 화살표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제한 요소 다로 단독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그림에서 파악이 되죠. 절단 부위가 2군데고 어느 정도 크기의 DNA 단편들을 얻을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의 채점 기준은 제한 요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추론의 방법이 적절한지, 그리고 추론의 내용을 정말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서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추론의 방법으로 과연 정답에 도달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생명과학 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